어떤 게임 업체 대표님 주니어 개발자 모집을 재작년에 해봤는데 그때 한 20명이 지원을 했대요. 근데 올해 초에 200명이 지원을 했대요. 주니어 개발자 역량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글에서 현재 개발의 25%를 AI가 하고 있거든요. 문제를 잘 해결한 사람이 남은 거거든요. 어린 친구들한테 지금 교육해야 될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은 지금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필요한 능력은 일상을 그냥 문제로 생각해서 이거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 역량이 필요한 거죠. LG전자와 티타임즈가 함께하고 있는 AI 에이전트 시리즈, 저는 티타임즈 홍재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 배인호 연구원입니다. 예. 오늘은 기술이면 기술, AI 투자면 투자, 또 리더십이면 리더십, 어느 것 하나 빼먹을 것 없이 이 시대의 구루로 자리하고 계시는 우리 조용민 언바운드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개를 너무 세게 해주셔서 지금 굉장히 위축되는 기분입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많이 뵌 게 리더십 뭐 이런 쪽으로도 너무 유명하셔갖고 근데 지금 AI 투자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또 하고 계시는 거에 있어서 좀 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리더십 전문가는 아니고 삼성전자, 뭐 구글 그리고 IBM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필드 업무를 주로 하던 팀원이었고 팀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AI 관련된 극초기 그리고 비상장사, 상장사까지 전체 풀 레인지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델라웨어나 팔로알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팀들 많이 보고 있고. 원래는 구글에 계실 때부터 워낙 유명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만. 네. 구글에서 갑자기 지금 AI 투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구글에 있을 때부터 좀 큰 회사의 파트너십 쪽을 했었고요. 전략광고 사업본부라든지 이런 쪽도 했었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 쪽의 성장을 드라이브하는 업무를 마지막에는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똑같은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하나 달라진 거는 AI가 좀 헤비하게 들어가는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팀? 이런 팀들을 발굴해내는 업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일상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AI에 딱 특화돼서 투자를 하시게 된 게 아마 AI에 대한 뭔가를 받으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AI 자체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서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고, 이거는 사실은 되게 코모도티 기술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인터넷보다 훨씬 센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 보니까 이거를 선도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팀은 포텐셜이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고요. AI가 그러니까 거품이냐 진짜냐의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실제 미국에서 탑티어 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거품이란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품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내가 미드티어랑 일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무래도 시장을 보시고 또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AI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과거부터 있었던 뭐 주요 키워드나 변곡점 같은 거를 한번 찝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알파고 대국이 이세돌 사범님하고 할 때 AI 컴퓨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CPU에서 이제 GPU의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뭐 라지 랭귀지 모델, 사람처럼 얘기를 하네. 뭐 이런 기술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사실 어플리케이션 모델링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진짜 문제를 해결했나? 라지 랭귀지 모델이건 머신 러닝이건 간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돼지 농장에서 돼지 무게를 재는 거가 일상에 제일 짜증나는 일인데, 그걸 위에서 이렇게 찍어버려서 일상을 굉장히 편하게 살고 계신 농장분이 광주에 계시거든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돼지 무게재는 굉장히 재밌는 트릭들을 돼지 농장주들이 유럽에서 올려요. 우리나라 농장주는 AI로 위에서 찍는 거죠, 카메라로. 이게 어플리케이션 모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삼성전자 화성이나 SK하이닉스에서도 반도체 공정에서 활용한다든지, 이게 이제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에이전트 AI가 되려면은 뭐 몇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멀티모델리티 데이터를 입수하는 거, 그 다음에 AI끼리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 왜냐면 공진화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인텐트를 어떤 식으로 설명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데이터를 모으는 라우트 측면에서는 약간의 로보틱스도 필요하고 인바디드 AI가 필요해지는 그런 모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 흐름은 매스가 볼 때는 이런 키워드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기간계로 따져보면 아까 GPU에서 좀 흘러나오는 부분인데, 파운데이션하고 트레이닝하는 AI, 그러니까 근간이죠. 예를 들면 수도 사업 아니면 뭐 전기 이런 개념의 파운데이션하고 인퍼런스,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는 쪽,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좀 따라잡기 어려워졌다. 인퍼런스 쪽에 집중해서 만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뭐 인터넷 미국 월드와이드 웹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뒤에 밸류 높은 건 또 이쪽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빅테크가 계속 리드를 할 겁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인퍼런스 쪽으로 우리가 많이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을 잘 디파인하는 조직이 무조건 잘 해나갈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주신 LLM을 만들고 이런 쪽은 그러니까 인프라 쪽인 거고, 뭔가 인퍼런스 쪽은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단계 이렇게 좀 나누면 되는 건가요? LLM하고 머신러닝 그 연산 쪽이라고 그 GPU를 활용해서 머신러닝이 돌아가게끔 해주는 그 기간계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인퍼런스 쪽은 말씀하신 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알파고 대국 하시면서 AI 컴퓨팅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이 이제 LLM이었잖아요.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갭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도 뭔가 변곡점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때는 살짝 겨울처럼 뭔가 한번 쑥 들어갔다가 다시 뭔가 나오게 된 게. 그 표현을 좀 많이 하죠. 근데 사실 AI 업계에서 보면은 AI가 정말 똑똑해지는 보상받지 못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스한테 아주 자극적인 AI 기술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 부분인 거죠. 근데 AI 분야에서는요, 그때 데이 바이 데이 너무너무 흥분되는 모멘트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냥 퀄리티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매스에서 보면은 키워드가 AI 컴퓨팅, GPU, 그 다음에 LLM 뭐 이렇게 넘어온 것 같지만 그 사이에 LLM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그리고 머신러닝을 데이터 양에 따라서 이 정도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라든지 그런 테스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처음에 잡스가 보여줬을 때 그 몇 년까지는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 열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 앱이 나오면서부터는 대중이 열광을 했었잖아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 맞는 비유이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때 나온 뭐 논문이라든지 리포트가 지금의 근간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오픈 AI가 한 번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는 게 좋고, 이게 그 사이에 어플리케이션 모델링도 같이 발전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들이 다 인터트와인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이전트 AI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걸 디파인을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인 거지, 그 사이에 다 발전돼 가지고 이제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AI 기술이 대중에도 많이 공개가 되고 이제 대중들도 사용하기 시작하고 여러 투자들도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기술 발전과 인간이 적용하는 그 갭 차이는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인간이 조금은 더 따라가고 있나요? 제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는 사실은 갭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그 테크놀로지의 커브 있잖아요. 그래서 캐즘이 한번 나오고, 아, 이 기술을 언제 쓰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식하는 시점을 빨리 앞당기면 안 당길수록 좋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유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빅테크들이 지금처럼 AI에 과잉 투자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AI 빅테크들이 캐시가 없었으면은 힘들었겠죠, 이런 게. 근데 이미 시가총액 상위를 다 잡아먹고 있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완벽하게, 심지어 코로나까지 도와줬고요. 그래서 이들이 충분히 새로운 페이즈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과잉 투자가 가능해진 거고, AI는 사실은 굉장히 혜택을 받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미국에서 철도가
이제 막 깔렸다라고 봤을 때 철도가 필요해?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전기가 처음 생겼을 때 실제 공장에서는 증기기관을 쓰면서 물 끓이면 되는데 뭐하러 전기를 써?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투자가 가능해졌을 때 그 베네핏은 나중에 따라오기 때문에 과잉 투자가 필요한 페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기술이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겠죠. 인간 적용보다. 그래서 기술 격차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 투자를 할 수 있었을 텐데 AI로 빅테크들이 다 흘러가고 모여든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AI의 그 스윗스팟을 가장 잘 아는 플레이어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추후에도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했고요. 그 세 개가 다 이제 합쳐져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아마존 제프 베조스의 필로소피는 뭐냐? 그러면은 커스터머 옵세션이거든요. 사용자에 대한 집착적인 애정이거든요. 아마존이 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그게 다 들어가 있죠. 구글은 Put Users First예요.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을 내부에서 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회사들은 사용자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면은 최고 기술은 AI라고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I 투자 당연한 거고, AI가 이제 정말 사용자를 위한 기술이 되려면은 넘어야 될 것들이 좀 있잖아요. GPU를 매입을 해서 이걸 돌리려면 커스트가 발생하는데, 그리고 환경적인 건 어떠냐, 이런 고민들을 다 빅테크들 정도 수준이 돼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기술 발전과 그 곡선 부분에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간의 도구라고 하면 사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필요해 해서 탄생한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더 빠르게 이동해야 된다 해서 이제 자동차가 나오고 했는데, 뭔가 이 AI는 제가 볼수록 기술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써!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는 이제 비전인식 기능을 이제야 써보면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꼭 그 영화 허처럼. 그런데 AGI가 가까웠다 하니까 어떻게 써야 되지? 이게 너무 그 갭 차이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기존의 도구들과는 너무 다른 도구 같은데, 왜 인간은 그 기술 갭 차이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이번 AI만큼은. 그거는 진짜 연구원님 한번 심도 있게 같이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주제예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빅테크 잘못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UI, UX가 AI 기술이라는 느낌이 들게끔 UI를 만들면 사용자들이 불편한 거죠. GPT UI가 진짜 나쁜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연구원님이나 쓰시죠. 부모님들이 매일 서치로 그걸 쓰시나요? 그래서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근데 다만 이거의 포텐셜은 빅테크들이 알고 있어요. 공급자들이기 때문에 이거의 포텐셜은 제대로 알고 있는데, 사용자 중심으로 AI 기술을 이거 AI 기술이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UI, UX를 개선해 줘야 된다는 거죠. 마치 GUI 처음 나왔을 때처럼. 그러니까 마우스가 훨씬 편하잖아요. 도스 형태보다, 타이핑보다. 그런 형태의 UI, UX가 뭔지를 빨리 디파인 해야 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기술을 이걸 써라 이렇게 인포스 하는 느낌이 든다면 무조건 이건 공급자 잘못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연구원님하고 한번 재밌게 디베이팅을 해보면, 유튜브 앞으로 감기 뒤로 감기 어떻게 하시나요? 톡톡톡톡 하시나요? 요거를 원래 쓰셨었잖아요. 2019년 전에는. 네, 근데 왜 요걸로 바꾸셨나요? 이게 나왔으니까. 그쵸? 나왔고 편했으니까. 그쵸? 이 시절에 요거가 나왔었다는 거를 널리 알리지 않았음에도 이게 들어오거든요, 유저는. 그러면 근데 지금 요거를 빼버리면 어떠세요? 불편하시겠죠? 네, 그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AI로. 그러니까 빼면 불편한 기술이 되려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나 부모님 윗세대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자제분들이 진짜 이게 내가 쓰고 있어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UI, UX의 폼은 어떠냐. 이게 폼 팩터가 하드웨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잘 잡는 회사가 AI 에이전트의 주도권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필요한 것이 AI 헬루시네이션이라든지 AI 퀄리티 높이는 작업들은 무조건 이루어질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하고 그 접점에서의 기술이 너무 중요한 거죠. 아까 톡톡톡톡처럼. 유튜브 앞으로 감기 뒤로 감기는 지금 한 4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중에서 보고 있죠. 유저들이 뭘 제일 많이 쓰는지 구글에서 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진짜 안 쓰니까 선셋 시켜야겠다. 아니면은 왜 다다익선이야 이렇게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이런 의사결정을 굉장히 애자일하게 잘하는 조직이 나중에 이제 전면을 가져갈 거고, 그 전면을 가져가고 싶어서 애플이 이번에 그런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애플 인텔리전스 이런 거가 그거를 가져가고 싶은 거고 LLM은 이제 약간 포기한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갭을 어떻게 줄일 거냐, 빨리 좀 줄일 거냐라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구글이나 애플처럼 빅테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애플리케이션 하나하나 만드는 좀 작은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초기에는 작은 회사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줄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편한 UI, UX들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주겠죠. 근데 사실 기간계에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이제 그 지배력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실제 이코시스템을 쥐고 있는 쪽에서 굉장히 쉽게 따라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빅테크들이 되게 잘 해나갈 수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GUI나 OS단처럼 조금 더 큰 범주에서 AI가 활동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뭐 애플에서 하는 페럿인가요? 페럿? 네네. 그런 UX, UI 쪽으로 자연스럽게 에이전틱하게 가는 게 AI의 방향성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유저 베네핏을 놓치고 가면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거여서요. 유저한테 오는 베네핏이 있으려면은 텍스트 투 액션이 가능해져야 되는데요. 텍스트 전에는 당연히 이제 음성 명령이 있겠죠. 음성 명령이 텍스트로 가고 텍스트 투 액션으로 가야 되는데 요 지점이 지금 애매모호해지는 겁니다. 에이전트인데 액션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에이전트의 기본적인 거는 액션이 가능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이코시스템하고 굉장히 많은 백앤포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캘린더에 넣으려면은 구글 캘린더를 액션 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뭐 음식 주문을 하려면 도어대시나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주문을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율성은 어느 정도 줄 거고 얘 배고플 때 됐는데 뭐 이거를 인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고 아무튼 액션 쪽은 그 앱들이랑 헤게모니를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초반에. 그런데 이 앱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추후에는 이것들이 어떻게 정리정돈될 거냐 이거 되게 재밌는 게임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 주제가 AI 에이전트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AI 에이전트 발전을 하고 그러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액션이 돼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무엇을 액션할지 그 서비스들이 잘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예상되는 세부적인 산업 또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이 부분에서는 액션이 더 활발하게 빠르게 일어날 거다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런 부분들이 사용자가 해답을 이렇게 말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톡톡톡톡이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톡톡톡톡을 그런 이렇게 앞으로 감기, 뒤로 감기를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걸로 다 하지 않나 상태에서 기획할 수 있느냐의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빼면 이거 너무 불편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의 철학이랑 비슷한 거죠. 쿠팡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겠다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정확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와야 되는 거가 하나 있어요. 그러려면은 멀티모달리티가 일단 하나. 두 번째가 멀티 에이전트죠. AI끼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져야 에이전트 AI가 똑똑해질 수가 있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그래서 API, 다른 API들하고 어떻게 액션을 시킬 거냐 이 부분이 있고 이러려면은 결국에 로보틱스가 좀 와줘야 되고요. 디바이스 폼팩터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있겠죠. 클립 형태의 카메라라든지 음성이 담겨져 있는 마이크라든지 그런 식의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가 하나 있고 또 중요한 거가 배터리 쪽이 이제 기간계에서 빠지면 안 되는 기술 중에 하나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면은 연구원님이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뭐 드셨나요? 이제 이런 거가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거 안 중요한데 그러면 이거 바꿔서 여쭤보면은 지난주 화요일 오후에 미팅에서 그 전무님이 말씀하신 게 키워드가 뭔가요? 이럴 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키워드랑 뭐 배터리라든지 그 헬루시네이션 없애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 액션. 지난주 화요일에 전무님과의 미팅 때 마이크가 켜져야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여기서 이제 끝으로 말씀드릴 자율성하고 비자율성이 나오는 거죠. 에이전트 AI한테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줄 거고 비자율성을 줄 거냐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나는 책을 이제 너한테 책을 물어볼 건데 앞으로 교보문고에서만 찾아주면 좋겠어 아니면 반센노블까지 막 확장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아마존까지 확장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은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비서가 정말 똑똑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도 있고 얼마나 이게 지평이 열려 있는지 외연이 얼마나 확장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좀 자율주행 자동차가 기술적으로는 되지만 아직 사회에서 용인 못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AI 에이전트가 막 이렇게 발전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미래에 달성할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AI 에이전트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인 거예요? 자율주행차의 제일 큰 로드블럭은 생명이랑 연결돼 있어서 그 부분은 더뎌질 수가 있는 건데 AI 에이전트는 기술로 그거를 우회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비즈니스가 된다면. 이게 프라이버시를 우회할 수 있다든지 음성도 변조만 가능하고 텍스트로 다 저장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우회할 수 있습니다. 생명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그래서 사실은 어떤 베네핏을 줄 거냐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을 먼저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하나 말씀드리면은 구글이 발표한 내용의 프로젝트 아스트라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내 안경 어디 있지? 라고 하면은 나 안경 아까 너 안경 봤는데 저쪽 두 번째 테이블에 사과 옆에 있어 이렇게 찾아주잖아요. 절대 뭐 레귤레이션 상에 저촉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 기술들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거냐, 이건 거의 지금 밝혀지지도 않은 정말 없는 니즈를 만들고 그 니즈에 맞춰서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퀄리티를 높이고 그 다음에는 그 기술이 없으면 못 살게 만들 수 있을 정도 밸류로 높일 수 있느냐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적인 거는 자율주행차처럼 그 경계에 있는 서비스들은 그건 서비스 영역인 것 같거든요. 정책이 필요한, 예를 들어 생명과 연결돼 있거나 영상의학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좀 더딘 시간이 흘러가겠지만 그거를 우회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아마 이코노믹이 좋으면은 무조건 만들어낼 겁니다. 자본주의가 굉장히 무섭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지점이 아까 멀티 에이전트 얘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네. 스마트폰으로 산정해서 보자면 스마트폰 안에서도 각 앱마다 뭐 그런 에이전트를 갖고 있고 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리가 다 들어가서 그 앱 에이전트와의 소통이 또 일어나고 그런 시나리오가 조금 그려지는데 그 에이전트 간의 주도권 경쟁이 결국에는 어느 마스터 에이전트가 하나가 주도권을 쥐어야 거기 아래 있는 하위 에이전트들과의 소통이나 아니면은 신호 정리 같은 걸 해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 건지 말씀해 주세요. 네, 연구원님 정말 제가 그 영역으로 지금 안 가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분분한 영역인 것 같아요. 하나의 에이전트가 여러 가지 액션을 해결해 주는 거가 유저 입장에서 가장 편할 것이냐,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완전히 분산되게 에이전트, AI들을 쓸 것이냐라는 거가 있는데 센트럴라이즈된 AI가 굉장히 파워풀하다라는 거죠. 스타트업들은 별도 에이전트를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기사를 확인하는 게 되게 편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는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컨텐츠는 여기서 보세요라는 미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 시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앱스토어에만 하겠어, 이런 시대들이 있었거든요. 나는 앱스토어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난 플레이스토어에만 하겠어, 이런 시대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사실은 1등 업체랑 2등 업체가 아무리 서비스를 좋게 만들어도 만약에 4등 업체가 새로 나와서 우리는 구글하고 붙겠어, 같이 해봅시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1, 2등 업체가 마켓쉐어를 뺏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센트럴라이즈로 또 들어가게 될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경쟁 구도가 없는 서비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리비를 내겠다, 아니면 홈택스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서비스들은요 애초에 그냥 붙을 겁니다, 센트럴라이즈드로.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개발해볼까 했다가도 이거보다 훨씬 편하게 유저가 쓸 수 있다면 그냥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도 어차피 헤게모니 우리가 가져가니까, 빅테크가 여기까지 못 들어오니까. 정리해보면 센트럴라이즈 AI로 거의 다 될 거다, 에이전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긴 나올 겁니다. 계속 우리는 새로운 유니크한 서비스 하면서 나오겠죠. 그러면서 또 흡수되고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지금 앱 시장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 게 폼팩터가 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주로 집에서 많이 시키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붙는다고 하면은 굳이 휴대폰이어야 될까? 라는 뭐 LG전자 TV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인터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센트럴라이즈된
에이전트에 종속되고 싶지 않은 다른 힘을 가진 서비스들이 또 다른 폼팩터와 합종 연행을 한다거나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발화 액션이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그 해법을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발화, 그러니까 명령어를 때려주는 거를 뭐가 제일 편할 것이냐, 그리고 이 서비스가 완전히 클로즈 되는 거, 배달 음식이 도착하는 것까지, 이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뭐가 제일 편리할 거냐라는 게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자체를 완전 커스터마이즈해서 도어대시나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가 만들어요. 이거 굉장한 투자거든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그렇게 만든다라고 해도 3위 업체가 갑자기 붙어버려요. 센트럴라이즈드랑. 그래 버리면 이 투자 자체가 굉장히 불필요해질 수가 있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화 시점에 따라서 이게 다 합종 연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서비스가 뭐 엄청나게 유니크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3등이 1등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센트럴라이즈랑 붙었을 때. 그러면은 서비스 레벨이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3등이 이거를 뒤집어 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들은 무조건 테이크할 겁니다. 빅테크랑의 머지를.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히스토리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됐냐라고 보면은, 물론 자잘자잘한 플레이어들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아이폰을 쓰죠. 그리고 대부분 안드로이드 폰 쓰거나,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미. 그래서 새로운 뭔가 다른 디바이스들 마켓 셰어가 몇 프로인지 딱 보시면 됩니다. 지금 스마트폰이랑 뭐 스마트 홈이랑 모빌리티 쪽이랑 이쪽은 지금은 좀 다른 분야잖아요. 근데 AI 에이전트가 센트럴라이즈드 돼버리고 나면, 예를 들어 자동차에서도 애플 에이전트, 집에서도 애플 에이전트, 스마트폰도 애플 에이전트, 이렇게 더 완전히 집중돼 버릴까요?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빅테크들이. 그래서 사실 인지공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을 빅테크들이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를 보면은 결국에 여기에 해자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UX를 잘해야 된다, 유저 베네핏을 놓치면 안 된다 말씀도 해주셨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뭐 등장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눈여겨보시는 기업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은 지금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한테. 앞으로 감기 뒤로 감기 지금 너무 불편해요, 스크롤 불편합니다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럼 컴플레인 들어왔을 때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지, 지금 AI한테 필요한 능력은 일상을 그냥 문제로 생각해서 이거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 역량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AI 에이전트 기술이 어떻게 보면 뭔가 일상을 문제로 생각하고 꼬아서 생각해보고, 그래서 더 좋은 것들을 생각해내는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 그런 AI 에이전트 기술에 뭔가 미션이 있다면 어떤 미션이? 결국에는 이게 없으면은 내가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지 하는 기술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자동차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지, 철도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지, 이런 기술들이 되려면 유저한테 주는 베네핏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고민들을 좀 깊이 있게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떤 게임 업체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주니어 개발자 모집을 재작년에 해봤는데 그때 한 20명이 지원을 했대요. 근데 올해 초에 보니까 200명이 지원을 했대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주니어 개발자가 시장에 많이 풀렸다는 겁니다. 혹은 풀릴 예정이거나. 그럼 이건 또 다시 무슨 얘기냐면은 주니어 개발자 역량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 구글에서 현재 개발의 25%를 AI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생물학적으로 어린 친구들이 코딩을 열심히 해서 시니어 개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잘 해결한 사람이 위에 남은 거거든요. 그럼 시니어 개발자가 됐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개발을 잘해서도 있지만 문제를 잘 해결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주니어를 많이 키울 필요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중에 시니어라는 사람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어린 친구들한테 지금 교육해야 될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프롬프팅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어플리케이션 모델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유저 관련된 고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 문제나 그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바일 시대 때를 보면은 잡스 형님께서 저희를 이끌으셨던 것 같거든요. 한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기능을 갖고 나오시면서 이걸 써봐. 요거 한 번 더 써보지? 요거 한 번 더 써보지? 하면서 이제 저희는 따라갔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AI 에이전트 시대의 고객의 니즈, 이거는 누가 이끌어갈까? 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 본인한테 베네핏이 주어지는 것?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가 처음 나오기 전에 뭘 어떻게 썼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 궤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접은 다음에 줄을 맞추고 그 시대에서 오버헤드 프로젝트로 오고 파워포인트로 왔는데 지금 파워포인트로 왜 갔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개념인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2G 폰을 쓴다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신가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결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주는 베네핏이 되게 명확해져야 된다. 자, 유튜브가 2016년에 200만 명이 보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몇만 명이 보면 4,800만 명이 보거든요. 2016년에 문전박대 엄청 당했어요. 저도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그거 완전히 그냥 B급 컨텐츠 올라오는 애기들만 보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신 분이 그걸 기억을 못 하세요, 지금. 기억을 못 할 정도로 상전벽해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플랫폼은 유저 프렌들리한 노력을 계속 했기 때문에 유저가 승낙을 해준 거지 절대 플랫폼은 단 한 번도 유저한테 파워를 뺏어간 적이 없습니다. 휙휙 바뀔 거예요, 앞으로도. 그거를 잡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잘하는 회사의 조직은 뭐냐면 데이터가 아닌 패턴을 읽을 수 있고 이 비즈니스의 컨텍스트를 볼 수 있는 이거를 잡은 사람이 스티브 잡스신 거고 그걸 잡았기 때문에 이코시스템을 다 바꾸고 그분이 그걸 하기 전에 트라이얼을 얼마나 많이 했나요? 그렇죠? 처음에 뮤직으로 한번 접근해보고 아 오케이 이게 먹히네 이 과정이 있어서 스마트폰이 나온 거지 이 과정을 전부 결여하고 스마트폰이 빵 나왔다면은 진짜 완전 신이 내린 제품이 나온 거죠. 결국에 그 패턴과 컨텍스트를 읽는 조직이 유저 프렌들리한 어떤 서비스를 내느냐를 유저들은 쫓아갈 거다. 그 부분을 P2사사 분들한테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 AI 에이전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해주신 이 고객의 문제를 좀 풀고 있는 회사들 소개를 해주시면 좀 잘 와닿을 것 같아요. 팀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끝이 없는데요. 예, 아무튼 공통점이 있어요. 이 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굉장히 니치하더라도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 다 붙이면 이제 프랭켄스타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치한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팀들인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그 최근에 혹시 병원 가보셨나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기자님 이렇게 눈 보면서 아 기관지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모니터 보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 있는 병원들은 전부 다 손을 키보드에 안 올려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기관지는 어떠셨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EMR 팍스 솔루션을 만들던 회사가 만든 게 아니고 다른 회사가 이게 전부 다 텍스트로 바뀌어가지고 그 차트를 써줘요. 근데 미국 의사 선생님들도 이거 잔업 안 하려고 이러고선 진료를 받거든요. 이렇게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진료를 받는데 이게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원래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차트 정리하는 시간이 있으셨어요. 미국에도.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실제로 그것 줄이려고 환자하고 인터페이스가 안 좋았었고요.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메디컬 닥터 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레그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진단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디자인해가지고 이걸 했더니 자기가 썼던 것보다 더 잘 쓰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그걸 도입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환자들 서비스가 좋아졌다? 근데 이거는 베네핏이 대환자 서비스 퀄리티 가지고는 의사들한테 어필 못 합니다. 그건 자기랑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내가 30분 더 일찍 퇴근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안 쳐도 돼.
이 베네핏 때문에 이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거 다시 보면은 아마존 고가 왜 망했냐. 아마존 고는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유저한테 주는 베네핏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페이먼트의 편리성, 들어와서 입장할 때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이걸로 정의하고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안 됐죠. 유저한테 패턴을 안 읽어본 거예요. 유저는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원하는 거는 페이먼트 편의성보다도 굉장히 다양한 물건에 자기가 노출돼 보는 거, 그리고 점원들이 내 물건을 큐레이션 해줄 수 있는 거. 아마존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결여돼 있었다. 미국의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요, 비버리힐즈 전체 전역에서 시간당 면적당 가장 많은 트래픽을 제공하는 스토어가 뭐냐면요, 슈퍼마켓 에레혼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무인 페이먼트를 하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정의 내리는 건 공급자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거고, 패턴을 읽어야 되는 거죠. 스토어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요. 거기는 실제로 수직으로 물건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점원한테 부탁해야 메뉴의 거는 빼줄 수 있어요. 사다리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물건에 아주 압도되게 노출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스토어예요. 의사 선생님이 업무 자동화라고 하면 EMR 팍스를 어떻게 하면 고도화시킬 거냐, 다른 부서랑 환자에 대한 영상 내용을 어떻게 더 트랜잭션 스피드를 높일 거냐,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공급자적인 방식이고, 퇴근 빨리 시켜줘야 되지 않아, 의사 선생님? 요렇게 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퇴근 빨리 시켜주는 게 최대 베네핏. 오프라인 스토어에서는 큐레이션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했었던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일상생활에서 하나 굉장히 큰 타스크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술의 매스 어덥션 커브를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미국에서 일렉트리시티랑 세탁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실제로 얼만큼 어덥션이 되는지 100%를 보고 이게 트래젝토리가 나온 게 있어요. 이거를 가파르게 바꿀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이 부분을 건드려줬다. 저는 들을수록 너무 재밌어서 안 끝내고 싶은데요. 아, 네. 진짠가요? 네. 요럴 때 이제 봐야 되는, 비전 API로 진짠가. 우리 연구원님이 웃음의 정도. 네, 웃음이 왼쪽이 올라갔냐 오른쪽이 올라갔냐, 데이터 값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 그래서 모나리자도 파악을 해본 거고, 했더니 모나리자는 전체가 다 밸런스 있게 나왔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미묘한 웃음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느낀 거고, 근데 그거가 사람이 먼저 느낀 거냐 아니냐, 이건 데이터 선후 관계가 좀 있고요. 근데 어찌됐건 1900년도에 뉴욕 5번가 전체가 다 마차였어요. 차 한 대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전부 다 차로 바뀐 게 있거든요. 이거 1913년이에요. 마차가 한 대 있고 전부 차로 바뀐 거예요. 13년이 걸렸는데 사람들이 차가 정말 베네핏이 있다, 이것도 있고, 포드라는 회사가 또 도와줘야 되고요. 거기 리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대량 생산 기술이 가능해져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되고요. 증기기관만으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인터트와인드된 요소가 들어가 있다. 이 측면들을 다 고려하면서 가기에는 힘들고 지치는 여정이 있을 텐데, 여기서 하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는 항상 유니크한 유저 베네핏이 뭐가 있느냐를 고민을 하는 조직이 답을 가져올 거다. 그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들을수록 저희 조직이 잘 살아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희가 하는 일들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세탁기 말씀해 주셨는데, 세탁기는 사실 오래된 기술인데 거기에서 고객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 들여다보고, 아까 욕구 레벨을 보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비슷하게 그 욕망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새로운 포인트를 또 주는. 저는 빅팬인 거 중에 하나가, 여기 이 조직이 되게 필요합니다. 공급자적 관점보다 이렇게 유저를 읽는 그 리더의 그게 되게 중요하다. 되게 세분화되는 조직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CX에 대한 미션을 전 조직이 갖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디퓨즈 할 거냐, 조직 내에. R&D건 아주 끝단에 있는 백엔드에 계시건 간에, 그래서 연구원님 같은 분들이 그 CX에 계신 거고, 이 조직이 되게 강해야 계속해서 아마 리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한테 많이 집중을 해주고 계신지 아닌지를 정량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분 말고요, 기운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아래를 몇 번 쳐다보셨는지, 살색을 저한테 많이 보여주셨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여기다 카메라를 켜고요, 살색 패턴이 많은지 정수리가 많은지. 이게 뭐냐면 패턴이죠. 데이터라는 표현을 자꾸 쓰니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서비스를 만들기에. 그래서 패턴을 읽을 수 있는 것들, 그 포인트 오브 뷰를 키우는 거. 그리고 컨텍스트죠. 사용자의 정말 숨겨진 정도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니즈,
디자이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니즈가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AI를 플러그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거의 AI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량화하지 못할 것들이 없거든요. 패턴화하지 못한다라는 거는요, 그 정도 창의력이 떨어지는 사람인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화성이랑 SK하이닉스에서 롤러, 웨이퍼가 나오는 롤러 균열에 따라서 이거를 교체하는 임원분이 계셨어요. 야, 균열 이 정도 났으면 분량이 나올 거야 하고 딱 교체. 균열 나자마자 교체하면은 커스트 이피션트하지 않죠. 균열이 다 일어나고 불량률이 나오기 전에 교체해야 되거든요. 이거 산실령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창의력이 떨어지는 거고, 균열의 패턴화에 따라서 분량이 언제 나올지를 결정을 하는 거. 그래서 패턴하고 컨텍스트를 잘 볼 수 있는 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싫어하나? 이것도 패턴 컨텍스트가 있거든요, 사실은. 왜 틴더는 추천 속도가 점점 좋아지죠? 이런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무슨 연애 박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패턴하고 컨텍스트 잘 바라봐야 전에 없던 비즈니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LG가 인화원이라는 곳이 있죠.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게 있거든요. CHRO의 미션은 뭔가요? CHRO의 미션은 인재 적재적소 배치와 HRM, 그 다음에 HRD 쪽은 인재를 더 키워나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LG는 CHRO의 미션을 비즈니스를 해결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다른 기업들하고 다른 겁니다. 이렇게 다 바뀌어야 돼요. CFO도 그렇고 CTO도 그렇고. 그래서 왕년에 HR에 뭐 테크 기업에 오래 있었다 이런 분들 다 사실 의미가 없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실제 교육을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죠. 당신들이 지금 풀고 싶은 현업의 문제에 아무거나 전혀 상관없어요. AI랑 상관이 없어도 됩니다. 아주 자잘한 문제여도 괜찮아요. 이거를 모든 구성원이 교육받는 50명이 다 써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강사한테 주고 강사한테 이 문제를 AI로 어떻게 풀 수 있을지를 다 고민해 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날 그것만 소화시켜줘야 되는 교육을 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강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면 교육 들어가기 전에 AI 리터러시를 0부터 10까지 어느 정도로 나는 3에 있다. 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체크할 거다라고 해서 50명을 다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강사한테 우리 이거 받았고요. 요거에서 한두 칸만 올려주세요로 숙제를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숙제 내용을 가지고 누굴 평가해야 되냐면 HR 담당자를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럼 HR 담당자가 불필요한 교육을 안 시켜요. 챗 GPT 교육 이런 것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조직의 피로도만 올라간다는 거죠. GPT가 지금 뭐 별거 아니네. 혹은 GPT가 있는데 내 일상이랑은 전혀 다른 거네 아직은. 이런 잘못된 바이어스만 주는 거예요. GPT로 일상 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리더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면은 레벨 플러스 원. 내가 CHRO면 CEO랑 똑같은 포인트 오브 뷰로 나는 비즈니스 임팩트를 주는 사람이다라고 해야 그런 측면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쪽의 리더십으로 CHRO, CFO, CTO, COO, CSO 다 그 위에 레벨로 가면 밑에서 또 위에 레벨로 가고 그래서 레벨 플러스 원이 돼야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 더 들어가서 보다 보면 이제 VC이시니까 VC 입장에서 한국의 대기업 특히 LG전자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조사로 넘어서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컴퍼니로 전환하겠다고 이제 CEO께서 선언을 하셨는데 LG전자에 필요한 조금 더 좁은 영역의 교육 목적, 제조사에서 라이프 솔루션을 해결해주는 컴퍼니로 이제 가는 것에서 필요한 교육 목적은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 항상 굉장히 강조드리는 거는 2030년에 우리 구성원에 페르소나가 있냐 이거예요.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2028년도 괜찮고요. 그때 LG전자의 구성원의 케이퍼빌리티가 어떤 게 있어서 어떤 제품이 막 나오는 상상이 HR이 그 상상력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HRD뿐만 아니고 CEO가 그 상상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요거가 딱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교육 프레임워크가 짜져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계속 플러그인을 하거든요. 트렌드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피로도가 올라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강사 만족도, 강연 횟수, 강연 참가자 수,
이런 식으로 HR을 평가를 하는 건 굉장히 컨벤셔널한 방식이고요. 거기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쓰는 거, 그 HR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어야 되는 게 HR의 미션이기 때문에. 그 페르소나를 맞추기 위한 교육은 뭐가 필요하고 그 교육을 하는 방법론에서 디테일이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평가도 HR이 먼저 선언하고 나서야 되는 거죠. 우리 평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받겠다. 누구한테 받을 거냐면 유저한테 받겠다. 유저가 누구냐면 그 교육 받는 사람이거든요. practicality, relevancy 이런 프레임워크로 받겠다. 그래서 이게 낮으면 이걸 어떻게 높일 건지. 그렇게 하면은 그냥 전문가 불러다가 AI 트렌드 교육하는 거에 그 비중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의 팀장님들 교육이 그 트렌드 교육 조금만 줄이면 도어대시의 AI 플러그인 했었던 팀장님 1등석에 불러다가 좋은 호텔에 재우고 해프데이 워크샵 할 수 있거든요. 그 해프데이 워크샵 통하면은 많은 걸 카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HR이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럼 CEO가 그걸 레커니션 해주고 이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HR이건 파이낸스건 간에 뭐 어떤 조직이건 간에 비즈니스 임팩트를 어떻게 컨트리뷰션 할 수 있지에 대한 고민에 따라서 그 액션 아이템들을 디자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깊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사례도 되게 많이 듣고 에이전트 시대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봤던 것 같고요. 어떻게 좀 느끼셨습니까? 고객을 보아야 되는데 어떻게 고객을 정의를 하고 그 고객에게 어떤 베네핏을 주어야 되는지를 이제 또 패턴과 맥락 기반으로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되게 기억에 남는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